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적응이 안 되더군요. 손이 가는 대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면서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장례식 끝나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버지한테 못다 한 말들이 너무 많네요.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들이 아직 철이 들었구나 싶어서 괜히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었는데 그 마음을 이어받은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못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 날에도 눈물이 한 방울도 없더군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눈빛이 영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는 척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건 이 집 진짜 촌스럽다. 도대체 왜 이런 데서 살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의금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다 맞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조의금 봉투가 좀 되더라. 어차피 자식인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겠지? 그러자 아들이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정리해서 잘 처리할게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이후로 조의금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고 하루는 며느리 핸드백이 눈에 띄게 바뀌었더라고요. 금박이 반짝이는 고급 가죽 가방이었는데 방송에서만 보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가방 새로 샀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아, 이거요? 남편이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고 사줬어요. 어머님도 하나 사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의금을 정리해서 잘 처리한다더니 명품백을 사는데 썼다니 남편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였나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는 아들과도 사이가 틀어질까봐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집안 살림에도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심지어 자기 옷 정리까지도 저더러 해달라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고 옷은 흙투성이, 손에는 작은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다가가자 아들이 울먹이듯 말하더군요. 엄마, 나 돈 다 잃었어요. 뭐라고? 무슨 돈을? 장례식 조의금도, 내 적금도 도박장에 다 날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일하며 아낀 돈, 사람들의 정성으로 모인 조의금, 아들이 어렵게 모은 돈까지 그걸 다 도박으로 날려버렸다고요? 그 뒤로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실수니? 조의금으로 명품백 사고 도박해서 집안 돈 다 날린 게 실수라고? 그 말을 하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 어머님이 돈 다시 모으시든가요. 저희한테 뭐라 하실 자격 없어요. 그 순간 제가 믿었던 가족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편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후로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죠. 하루는 아들이 제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부하려고 해요. 남은 통장 전부 다. 기부?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이제 더는 이 돈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진 죄를 씻고 싶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작게 웃더군요. 기부하면 세금도 줄고 이미지도 좋아지겠네. 나쁘지 않은데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며느리의 뻔뻔한 행동과 아들의 무너진 정신 상태까지 제가 버텨낼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아예 집안일 손을 뗐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김치 좀 사서 바꾸면 안 돼요? 맨날 이 냄새.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남편 잃은 뒤로 마음도 입맛도 없어진 저였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뼈가 시리도록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버텨보려고 참았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인내심을 조롱하듯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가의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옷도 신발도 TV에서 연예인들이 입는 그것들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뭘 산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SNS에 입은 거 올리면 돈 벌어요. 어머님 투자 개념이죠. 이 정도는 있어야 광고도 들어와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벌어서 준 건데.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될 줄만 알았던 인내심도 이 집안에서의 제 역할도 모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상실한 사람이라기보단 이제 막 홀가분해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 놀고 고가의 음식 배달을 시켜 혼자 먹고 심지어 SNS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며 요가복을 입고 웃는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처음 본 건 이웃 아주머니 휴대폰에서였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분이 제게 보여주며 이러더군요. 어머님 며느리 맞죠? 요즘 인플루언서 하시나 봐요. 조의금으로 산 가방 들고 촬영도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속였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돈이 그녀에겐 그냥 자기 인생 홍보 자금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이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걱정되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미동도 없는 아들이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일이야? 병원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요. 3천만 원. 뭐라고? 몰랐어요. 내가 도장 맡긴 것도 잊었는데 다 날렸어요. 엄마, 그 돈도 이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이 집을 얼마나 철저히 망가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의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박을 사주하고 그 모든 걸 투자라는 말로 포장하며 SNS에 인생 자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망가졌다는 거 너는 알고 있니? 어머님, 그건 본인 선택이죠. 제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니에요. 너 내 남편 조의금으로 명품백 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짓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니? 기억하죠.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지금 이 집안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생각 처음으로 해봤다. 그 말에 며느리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이젠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사세요. 이 집도 어차피 곧 경매 들어갈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경매? 대체 언제 왜? 그날 밤 저는 아들의 통장을 훔쳐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대출금도 갚지 못한 채 집을 담보로 잡히게 만든 겁니다. 이 집이 사라지면 나도 너희 엄마로 남아있을 수 없겠다. 그 말은 제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집도 이 아들도 다 망가졌어요. 당신 없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도 소리내 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깰까봐, 아니 그보다 내가 깨질까봐 그 조용한 새벽을 꾹 눌러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통보서였습니다. 거기엔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말과 함께 담보로 설정된 주소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아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들은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잊어요. 이 집은 어차피 저희가 살기엔 너무 과분했어요. 과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뗀 곳이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야. 그렇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 끝난 건데.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서글펐던 건 아들의 눈동자에 책임이란 두 글자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통화를 하는 바람에 그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돈은 이미 옮겼어요. 아, 그리고 걱정 마요. 이 집도 곧 끝나요, 시어머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그냥 혼자 바둥거리는 거죠. 그 통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마지막 남은 집까지 타인의 손에 넘기려 했던 겁니다. 저는 소리 없이 방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니? 며느리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생활 좀 지켜주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이니? 남의 집 돈 훔쳐가고 남편 망가뜨리고 이제 그 집까지 팔아치우는 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지러워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법률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집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지 조용히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상담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안타깝지만 모든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고 아드님이 직접 동의한 대출이라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잃고 이제 집까지 빼앗긴다는 건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 아들이 겪은 일들, 집안에서 벌어진 일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말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외출을 반복했고 SNS에는 명품백을 든 사진과 고급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쁘다, 부럽다는 댓글을 달았고 며느리는 그걸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명품백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것들이야.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떠날 날,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길을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지하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꺼내 옷 몇 벌과 남편 영정사진, 그리고 제가 써내려간 수첩 한 권만 담았습니다. 세간살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마음이 떠난 집에 물건 몇 개 남긴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아들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아들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런 말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쓸쓸하고 애처로워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간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겨우 문손잡이에 손이 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는 순간 제 등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누구도 배웅해주지 않는 이 집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 그렇게 저는 인생의 한 장을 닫았습니다. 제가 간 곳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골 마을 근처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노후를 준비하며 사두었던 땅 위에 조그맣게 지어둔 집이었지요. 수도와 전기만 겨우 들어오는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도 제가 왜 왔는지 몰라 조심스레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잠시 쉬러 왔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 사정을 길게 늘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명품백을 사고 아들이 도박으로 집을 날렸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까 봐서요.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뜨거운 물을 끓여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저녁이면 그날 해지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도 며느리의 비웃음도 아들의 울먹이던 목소리도 그곳에서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수첩을 꺼내 드는 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셌어요. 담벼락 옆 철쭉이 다 쓰러졌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도 써내려가는 게 제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회관에서 우연히 서울 지역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아들이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 퀭한 눈빛, 그 뒤로 비어있는 담벼락이 보이는 배경. 기자의 마이크 앞에서 아들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어머니께 너무 큰 짐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망가졌던 아들이 드디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설 결심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잠시 스쳐 지나간 며느리의 모습. 역시 명품 가방을 들고 취재진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남편 사진 앞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아직 망하지 않았나 봐요.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나 엄마가 있는 곳에 가도 될까? 그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눈물부터 흘렀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 한 통의 전화로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와라. 다 버리고 와도 괜찮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며칠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아들은 전에 보던 모습과는 달리 얼굴에 초췌함 대신 단단한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등에 메고 있던 배낭 하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이제라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묵묵히 옆에 앉아 있는 아들의 체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엉망이었지. 그래, 엉망이었지.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에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히 멀리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아마 속은 타들어가도 말없이 등을 토닥였을 거다. 엄마, 나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보려고. 더 이상 누구 탓도 핑계도 없이 그냥 내 두 발로 제대로 서보려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절망과 분노로 얼룩졌던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들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쓸고 닦고 마당에서 자잘한 수리도 스스로 해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정말 무언가 달라졌구나 싶은 마음에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한풀 꺾인 듯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저 모든 게 너무 버거웠어요. 그땐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그런 말 할 줄 아는 거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구나. 혹시 아들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통화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도 너대로 힘들었겠지. 하지만 우린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난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그 말이 끝난 뒤 아들은 휴대폰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읍내 나가서 일자리 좀 알아볼게요. 뭐라도 시작해야죠. 그래,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값진 거다. 며칠 뒤 아들은 인근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몇 시간뿐이었지만 점점 손에 익으면서 신뢰를 얻었고 나중엔 트럭을 몰며 직접 배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얼굴엔 햇빛에 그을린 기미가 가득했지만 표정만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말투엔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당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전보다 살이 빠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고 서 있던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많이 늦었죠?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니? 네, 너무 후회돼요. 제가 뭘 잃은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돈, 명품, 사진 속 웃는 얼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게 중요하다. 그녀는 제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혹시 재민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손에 꼭 쥐어진 작은 봉투 하나를 봤습니다. 겉면에는 재민이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지금은 전 남편이 되어버린 아들의 존재를 그 봉투로 처음 다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봉투를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이에게라는 그 5글자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망가져가던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아이.
그 존재를 며느리의 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재민이는 어디 있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에 잠시 맡겨뒀어요. 저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더라고요. 영상통화하다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서 난리가 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알았어요.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재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돌이 막 지났을 때였죠. 아들 품에 안겨 잠들던 아이의 따뜻한 볼. 그 기억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재민이 몇 살이 됐니? 7살이에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다니 그토록 소중했던 생명이 그렇게 오래 저 멀리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최근에 유치원 때 쓴 그림일기 모아서 만든 거래요. 매일 아빠랑 밥 먹고 싶다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아이의 글씨,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그 안엔 분명히 웃고 있는 재민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굴은 없지만 아빠라 쓰인 사람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다시 아빠라는 이름을 돌려주고 싶어요. 물론 저한텐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마당을 스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네. 어머님 너무 늦게. 그래. 늦게라도 후회하는 사람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시 그 자리에 설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만 아이가 진심으로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녀는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더군요. 눈빛은 슬프고도 미안했지만 어디선가 오래전에 봤던 그 순한 모습이 조금 돌아온 듯도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저는 재민이의 그림일기를 조심스레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 아들 그림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아들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결국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야 그는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모르고. 재민이 널 아빠라고 부를 자격을 잃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다시 아빠가 되고 싶다면 그 아이한테 가야 한다. 그날 밤 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기도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이 만나러 다녀올게요. 그냥 보는 것만이라도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가렴.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아이 눈을 보렴. 그게 다야. 그날 아침 아들은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널 알아보고 다시 받아들여 주기를. 몇 시간이 지난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을 겨우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재민이 봤어요. 그래, 어땠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멀리서 보고만 왔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웃고 있는데 저를 몰라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 피고 내 살이야. 안 보고 살았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란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달라지고 싶어요. 재민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허공에 대고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숙이서 우러나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장에서의 일도 늘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책도 빌려와 읽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단어, 유치원에서 쓰는 표현들을 적어가며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을 다그치지도 안쓰럽다고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매일 새벽마다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고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며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잡아 갔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직접 내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망가면 재민이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먼저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와 재민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재민이는 아버지를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에 간식 봉지를 꼭 쥐고 있었고 눈빛은 낯설면서도 호기심 어린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재민아, 나 아빠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아빠야? 그림 속 그 아빠? 아들은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재민이는 조심스레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같이 과자 먹을래?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무너졌던 모든 시간이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봉지를 열고 과자를 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웠는지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멀찍이 서 있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젠 그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이젠 아빠랑 있어야 해요. 그래, 너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모두 제 업보예요. 이젠 스스로 감당할게요. 그리고 어머님께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떠난다는 걸 알았기에 그 이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재민이는 한 방에서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품에 안긴 채 코를 골고 아들은 그런 아이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틈 사이로 둘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 뒤로 우리는 셋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저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멀리 느낄 때도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새삼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붙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 남편의 영정 앞에서 써내려가던 그 오래된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어요. 그 사이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망가졌지만 오늘 우리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분명 조용히 울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아직 가족이에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엔 평범한 농가의 한 가족일 뿐이었겠지만 저희에게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섰고 손자는 웃음을 되찾았으며 저는 다시 밥을 차릴 이유를 얻었으니까요. 재민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아빠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어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아들이 저녁마다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함께 목욕시키고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레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하루는 재민이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학교에서 우리 아빠는 일 잘하는 농부라고 말했어. 선생님이 멋지대. 그 말을 듣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멋진 사람이라네요. 당신 자랑스러우시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밭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어 이웃밭일까지 도맡게 됐고 재민이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종종 며느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머물며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힘든 삶이었겠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댁에서 혼인 예물로 주었던 작고 낡은 금반지였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젠가 제가 이 집을 나올 때 반지를 가져간 걸 기억하시죠? 사실 그 반지 정말 팔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의 손등 위에서 언제나 반짝이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요. 이제 돌려드려요. 제가 지닌 건 죄지만 이건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조심스레 두었습니다. 그 반지가 이제는 그저 금속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회한이 담긴 작은 용서의 조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재민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이제는 저를 도와 마당도 쓸고 밥상도 차려줍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묻더군요. 할머니, 아빠는 왜 나랑 이렇게 오래 못 살았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길을 조금 돌아왔단다. 가끔은 사람이 멀리 돌아야 제자리를 찾기도 하거든. 그럼 엄마는? 그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웃으며 말했죠. 엄마도 지금 어딘가에서 재민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우리 재민이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면 분명 기뻐할 거다. 그 말에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난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좋고 할머니는 최고야. 그 순간 제 가슴은 꽉 차올랐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 잃은 것도 많았지만 이렇게 웃는 아이의 목소리 하나로 모든 고통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마을 이장님의 권유로 농업기술 강사 자격까지 따게 되었고 마을회관에서 소규모 교육도 맡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다시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사람이 됐어요. 당신 없이도 잘 견뎠어요. 당신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다시 넘기며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집은 무너졌던 곳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 곳입니다. 삶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결국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추수감사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읍내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전통 음식도 나누고 마을 아이들의 재롱잔치도 열리는 날이었죠. 재민이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동요를 불렀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 위에 선 재민이의 모습은 저에겐 세상의 주인공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수치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웃고 있는 저. 누군가 그 모습을 찍어서 마을 회보에 올렸고 다음 달 우리는 마을이 뽑은 행복한 가족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장은 상패를 건네며 말했죠. 처음에 오셨을 땐 얼굴에 그림자가 짙었는데 지금은 세 분 다 빛이 나요. 특히 그 손자 녀석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따뜻하고 또렷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며 어른이 다시 배우는 거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바뀔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전 재민이를 보면서 다시 사람이 됐어요. 그래. 사람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사람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지.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은 잠시 말끝을 맺고 마당 끝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무는 남편이 살아생전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해마다 풍성한 감을 맺었고 이제는 가지가 늘어져 지붕 위로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나무 심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감나무는 빨리 자라지도 않고 처음 몇 해는 열매도 쉬고 못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시간을 줘야 맛이 깊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익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다. 그날 밤 재민이는 수첩을 들고 와서 제게 묻더군요. 할머니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응, 우리 집에 있었던 일들. 아빠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재민이가 처음 웃었던 날,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밥 먹던 밤 그런 것들. 저도 거기 나와요? 당연하지. 내 이야기가 제일 많아. 그럼 나도 써도 돼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가슴 찡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첩을 아이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써보렴. 할머니랑 아빠도 나중에 몰래 볼 거야. 재민이는 조심스레 펜을 들고 수첩 첫 장의 여백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재민이에요.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그 단순한 문장이 제게는 어떤 소설보다도 더 울림이 컸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회복, 어떤 재건의 감정이 거기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수첩은 우리 셋이 함께 써내려가는 가족일기가 됐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적고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실수한 날은 사과도 적어넣고 좋은 날은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그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요? 책으로? 네, 우리처럼 한 번 망가졌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뭔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어찌나 뜻깊게 들리던지 저는 그제야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마을 문해교육관에서 글쓰기를 배우며 수첩을 정리했고 이장님이 연결해준 지역 출판사에서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의 작고 따뜻한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출간 기념으로 마을회관에서 작은 낭독회가 열렸고 저와 아들 그리고 재민이가 함께 앞에 나가 수첩 속 한 구절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밥을 먹게 되기까지 많은 날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밥이 더 맛있어요. 이제 나는 도망가지 않아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아요. 그날 회관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부러워요. 정말 단단한 가족이에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부서지고 많이 울어서 여기까지 온 거랍니다. 하지만 다시 붙이면
처음보다 더 단단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지요. 책이 출간된 후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SNS에서도 감나무 아래에서라는 키워드가 잠시 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목보다 제게 더 깊은 울림을 준 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손편지였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덕분에 다시 용기 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매일 울었는데 이 글을 읽고 다시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 즈음 재민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글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빠를 존경한다. 아빠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안아줬다. 그게 진짜 용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들은 그 글을 몰래 복사해두고 방 한쪽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 벽지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용서해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도 단단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떠나올 때 아들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 책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들 손에 쥐어주었던 과자, 그 작은 손, 그 눈빛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바랄 자격은 없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들에게 전했고 아들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저녁 아이에게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재민아, 내가 원하면 엄마를 한 번쯤 볼 수도 있어. 그건 내 마음이야. 재민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다시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싫어요. 그 말에 아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다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어느 주말 마을 입구 카페에서 짧은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엔 저도 동행했습니다. 며느리는 재민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재민이는 그런 엄마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아이가 먼저 팔을 뻗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 하나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가끔씩 주말에 아이를 만나 짧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셋은 그 시간을 배려했고 며느리 또한 조심스러운 거리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려는 그녀의 태도만으로도 저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재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장래 희망을 사회복지사라고 적어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 아빠처럼요.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마당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감나무 가지마다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재민이는 장갑도 끼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가 눈을 발로 뭉개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눈으로 글씨 써볼래요? 그래, 뭐라고 쓸 건데? 우리 가족 최고. 그 아이가 쓴 그 5글자, 눈 위에 삐뚤빼뚤 새겨진 글씨를 보며 저는 얼어붙은 손끝보다 먼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문틈으로 그걸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글씨는 지워져도 마음에 남는단다. 그게 진짜 글이야.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밭에 다시 주저앉아 별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겨울 동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서로를 조심히 그러나 단단히 아껴주며 지냈습니다. 재민이는 공부에도 흥미를 붙였고 주말이면 혼자 마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가끔은 책 한 권을 안고 제 옆에 와 앉아 함께 소리내어 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 당신이 못 본 만큼 더 밝게 자라나고 있어요. 당신 목까지 제가 꼭 지켜낼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재민이가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품성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에 아들은 말을 아꼈지만 저녁 무렵 재민이가 잠든 뒤 혼자 안방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 한 구석에 이렇게 적더군요. 재민이 덕분에 나는 나를 다시 믿게 됐다. 다음 날 아들은 오래간만에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일도 쉬고 그동안 고마웠던 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짧게 잘 다녀오라고만 말했고 아들도 곧 돌아오겠다며 트럭을 몰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그날 마을은 또다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재민이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데 병원에 잠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짐을 싸고 재민이 손을 꼭 붙잡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팔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저를 보자 미안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경미한 사고야. 깁스도 일주일이면 풀 수 있대. 사람 놀라게 하고선 괜찮다니 말이 되니?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 앞이라 꼭 참았습니다. 재민이는 아빠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빠 손이 부러졌으면 나는 어떡하나 했어요. 그 말에 아들은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재민아, 아빠 손은 너 밥 해주려고 있는 거니까 쉽게 안 망가져. 그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며 저는 또 한 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와 이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지켜야겠다고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기 전 아들이 그간 찍어둔 사진과 글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던 것이었죠. 감나무 집의 사람들이라는 작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민이의 성장기, 마당에서 웃으며 밥 먹는 우리 셋의 모습, 그리고 수첩 속 글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걸요. 단지 살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꼭 세상에 보여줘라. 우리 가족이 걸어온 길 누군가에게 분명히 힘이 될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냈다고.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건 그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지역 케이블 채널에서 시작했지만 잔잔한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온라인 플랫폼에도 올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상은 특별한 효과도 화려한 구성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당을 쓰는 제 모습, 손에 흙 묻힌 아들의 손, 마당 평상 위에 엎드려 책을 읽는 재민이의 모습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그 단순한 장면들이 누군가에겐 깊은 울림이 되었는지 방송이 나간 뒤 저희 집 앞으로 손편지와 작은 선물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도착했습니다. 한 봉투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이혼 후 손주를 떠나보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써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엽서에는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 집 살아있더군요. 고맙습니다. 그 모든 걸 차곡차곡 모아 한쪽 서랍에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간들이 결코 사적인 고통만은 아니었구나. 누군가에게는 견디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였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는 증거였다는 걸요. 그 즈음 재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공 수업 과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재민군이 발표한 가족회복 사례는 학내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재민이는 처음 홀로 자취방에 들어가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혼자서도 잘 해볼게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길을 걸어볼게요. 그래. 가서 마음 다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누구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네, 할머니, 저 할머니 아들처럼 될 거예요. 아니, 할머니 아들보다 더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또 한 번 제 마음이 저 아이의 뒷걸음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들과 저는 예전처럼 밭일을 하고 감나무 아래에서 저녁 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만 남은 집은 적막했지만 그 고요함 안에도 분명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민이 학교 측에서 가족 강연을 요청해 온 것이었죠. 학생들에게 삶의 회복과 용서, 가족의 의미를 직접 들려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 앞에서 다시 꺼낸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 재민이의 응원 덕분에 결국 그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제 앞엔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또 누군가의 엄마였고 이제는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문을 연 뒤 저는 지난 시간들을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명품 가방으로 시작된 갈등, 도박으로 망가졌던 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단단히 붙잡았던 작은 아이 손, 용서와 분노, 후회와 회복이 얽힌 시간들. 말을 마치고 나자 강당은 고요했고 이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훔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제게 와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조용히 속삭이고 갔습니다. 그날 강연 이후 제 삶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밭에는 다시 감꽃이 피기 시작했고 마당 한켠에는 재민이가 어릴 때 심었던 해바라기 몇 송이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새참을 준비하고 감잎을 따모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농촌의 하루였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뿌듯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나지막한 기쁨이 되어 저를 채우고 있었죠. 며칠 후 재민이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바쁜 학교 생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편지 속에는 뜻밖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한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읽고 저는 소리내어 웃음이 났습니다. 재민이가 이젠 사랑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어서 참으로 대견하고도 뭉클했습니다. 근데 아직 말은 못했어요. 괜히 부담 줄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냥 옆에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중이에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미나 사랑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용기 내는 게 더 중요하단다. 사람 마음은 말로 건네야 비로소 전해지는 법이지. 내가 건넬 용기를 낼 수 있기를 할머니가 여기서 두 손 모아 응원하고 있을게.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아들에게도 슬며시 말해봤습니다. 재민이가 이제 사랑도 한다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컸네요. 내가 중학교 땐 그렇게 철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들 때 그 아이가 있었지 않니? 그러니까 결국 너도 아이 덕에 커진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는 시간,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고 아주 작게 들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그가 중얼이는 말이 들렸습니다. 재민이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재민이는 어느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실습을 마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해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일어나셨던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밥 먹었던 그 마당,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가 떠난 줄 알았던 이 집으로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재민이는 고향으로 내려와 마을 초입 작은 건물을 개조해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감나무학교. 간판은 손으로 직접 써서 걸었고 벽에는 수첩 속 글귀들을 하나씩 인용해 붙여놓았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는 건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몫이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다. 웃는 얼굴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살릴 수 있다. 동네 아이들은 그곳에 모여들었고 재민이는 책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며 그들만의 새로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안겨 울던 재민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안아줄 줄 아는 어른이 된 손자. 아들은 그 옆에서 말없이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 이제 너희 둘 손으로 다시 지어졌구나. 난 그저 그 옆에서 살았을 뿐인데.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엄마. 이 집을 지탱해 준 건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어머니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울음을 숨겼습니다. 긴 시간 말도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말 한마디에 또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가 수첩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마지막 장 아직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 마지막 문장은 할머니가 써주세요. 이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할머니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상처였지만 남겨진 자리는 사랑으로 메워졌습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가족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의 아주 오래된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러서 감나무학교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서너 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읍내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을 정도로 알려졌고 재민이는 어느새 지역 신문에 인터뷰도 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재민이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 손을 꼭 쥐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인생을 함께 걷겠다고 말하다니요. 가슴이 벅차고 시원하면서도 아득했습니다. 그래, 잘 키워놨더니 이젠 손 놓을 때가 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손 놓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잡는 거예요. 이젠 그 손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밀 수 있을 만큼 커졌으니까요. 재민이의 예비 신부는 감나무 학교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눈빛이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사하러 온 날 그녀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할머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재민이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참 아픈 시간 지나왔어요. 그런데도 곁을 선택했다면 당신도 이미 어른이네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마당에서 치렀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하얀 천을 걸고 동네 사람들이 꽃을 꺾어와 둘러주고 아들이 직접 의자도 만들고 손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혼식이었고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죠. 결혼식 날 재민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 놓지 않게 지켜봐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줄 준비를 하는 거야. 울던 아이에서 웃게 하는 어른으로 자란 거야. 참 잘 견뎌줬다. 시간이 또 흘렀고 어느새 저는 허리가 조금 더 굽고 아들의 머리엔 희끗한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민이에게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 작디작은 숨결, 그리고 이름감이. 재민이가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무슨 뜻이니 그 이름은? 감나무의 감이에요. 이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감나무 아래에서 다시 자라나는 생명이라는 뜻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지요. 여보, 우리 이야기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됐어요. 우리 아들의 아들이 그 감나무 아래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지금도 그 집엔 바람이 붑니다. 감잎이 흔들리고 마당에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떠다닙니다. 부서졌던 기억들이 고요하게 살아난 자리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서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그릇의 밥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첩은 닫힐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다시 이야기를 써내려갈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부서졌던 가족은 다시 하나로 이어졌고 사랑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마당 위로 해가 기울고 바람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오늘도 아주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지요?